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까지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 삭제 검토와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 개편을 놓고도 여야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중단된 지 4년 만인데요. 북한 도발 대응과 외교 안보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당일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겨 일본 정부 편에 선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7형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데리고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사적 준동이 확대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경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외남면에서 난 산불이 1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있어서 산불 위험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당일 이틀째인 오늘은 정재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어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미래에 대해서 출발을 논의했다면 오늘은 정치권과 경제, 기업, 또 미래 세대 차원까지 협력 관계를 논의한다는 건데요. 일본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어제 정상회담 했고 만찬도 했죠. 오늘 일정을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오늘 방일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일정으로 일본 정치인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일한의원연맹, 일한협력위원회 등 양국 교류를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두루두루 접견했는데요. 특히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또 스가 요시히데 등 전 총리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대화했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서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 관계 복원에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접견 때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 발전에 어떤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은 한일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중입니다. 어제 한일 미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우리의 정경련 또 일본 게이단렌 관계자뿐 아니라 삼성과 현대차, LG와 SK 등 대기업 총수들도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계열사 미쓰비시 상사의 특별고문도 자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두 회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계열사 관계가 더 느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게이오 대학교를 찾아서 일본의 대학생 또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면 오늘은 정치권과 경제, 기업 또 미래 세대와 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는 일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젯밤 있었던 만찬 뒷얘기 취재된 내용이 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어제 정상회담부터 공동 기자회견 또 만찬까지 4시간 넘게 함께했습니다. 특히 도쿄 시내에서 식당 2곳을 오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먼저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뒤풀이로는 두 정상만 280m가량 떨어진 긴자의 또 다른 식당으로 옮겨서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찾았던 추억이 깃든 식당에서 통역만 대동한 채 상의를 벗고 넥타이까지 푼 채로 술잔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독대 자리에서 본인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이에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맥주를 놓고 담소를 시작한 두 정상은 화합하는 취지로 한국 소주를 시켰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 맛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 일본 술인 고구마 소주까지 곁들인 두 정상은 1시간가량 이야기를 이어갔으며,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도 이런 소통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자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정상이 친밀감을 쌓은 건 확실해 보이는데 향후 한일 관계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큰 걸음이라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독도 문제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今回の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の訪日及び日韓首脳会談は、日韓関係の正常化にとって大きな一歩と受け止めています。 마스노 관방장관은 이어 한국 대통령이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셔틀 외교 재개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NHK도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주도할 예정인데 한국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시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참석 의사를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5월 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의 초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보도에 언급된 기시다 총리의 위안부 이행과 관련한 발언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일 관련 의제에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재차 이행을 언급했다면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가 재반 현안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여기서 말하는 재반 현안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독도와 관련해서는 소인수 회담이나 확대 회담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것이 좋겠다며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일 관계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요미우리나 아사히 등 보수와 중도, 진보지 등 기존 논조 성향에 관계없이 일본 언론 대부분은 한일 정상화로 일치, 한일 관계 개선 등의 제목을 뽑으며 주요 성과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셔틀 외교 재개와 경제안보 관련 협의체 창설, 안보 대화 재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강경 일색이었던 정치권 내 분위기도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한국 대리기를 주도했던 자민당 내 아베파 내부에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일 공통의 이익을 위해 우호 관계를 구축하길 응원한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들이 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올 여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그리고 사도 광산 문제 등이 아직 한적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도 광산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제 동원된 징용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한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한국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안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에 강한 반발이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강제 동원 해법안 이행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누구보다 반기는 곳, 바로 미국입니다. 네, 백악관은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에 이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환영했는데요. 한미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며 앞서 강제징용 배상안을 환영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을 덧붙여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발표라며 미국은 두 나라 관계 발전을 계속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방위 약속을 거듭 확인하며 한미일 3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ed States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defense of Japan remain absolutely ironclad,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and enhance those trilateral ties between our three nations. 미 국무부도 환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전에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전화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두 나라가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려는 조처를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일 정상회담이 두 나라 번영과 안보 진전을 위한 국익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석좌는 어떤 사과 성명도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 조처를 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태롭게 할 거라며 이번 회담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일 관계 해빙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보루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정상회담 반대 여론에 따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험을 짚으며 일본이 한국의 조치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CNN은 한일 두 나라가 새롭게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공격적인 군 태세 등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차원에서 평가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에서 유래한 오랜 난제를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불통과 불신의 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공, 항복식, 숭일 등 거친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밝힌 건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자존감과 역사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황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권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숙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도 서울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일 회담 여파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위 회의장에 지소미아 정상화 등에 항의하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사지 못한다는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이에 참석 자체를 거부했고 오전 내내 파행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추려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소위는 선거제 개편안을 3가지로 의견을 좁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기존과 같이 각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별도 비례대표 투표에 따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안은 지역구 투표는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이뤄지지만 지역구 투표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나눠 갖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입니다. 두 가지 안은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50명씩 늘려 국회의원 수가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로, 농어촌은 소선거구로 지역구 투표를 진행하고 별도 투표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은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 대신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정개특위는 전체 회의와 오는 23일 본회의를 거쳐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붙이는 절차를 통해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면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과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2주 전에 재판이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곳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집회 인원들이 각각 이 대표의 이름과 이재명 구속을 연호하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김용 재판에서 남욱 측근이 작성한 메모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오늘 재판은 지난 3일 첫 공판에 이은 두 번째 공판 기일입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김 전 처장을 기억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이 대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직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박 10일간 출장을 통해 근접 수행을 한 데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겼고 김 처장이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했고 그 공로로 성남시장 표창장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 대표와 김 처장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다며 출장 당시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온 김문기 처장을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당시 언론 인터뷰 당시 사전 질문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인터뷰 때 사전 질문을 받아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 답변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고 다음 재판부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이 사건 증인들이 출석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전 재판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반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 부장은 오늘 발간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란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의 뇌물수수 혐의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회고록에는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가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2007년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아들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거라며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남측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 연습 소동으로 한반도에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딸 김주애를 데리고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김 위원장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핵 전쟁 억제력 강화로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 연습을 번번이 벌리는 한미에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면서 그 어떤 무력 충돌과 전쟁에도 임할 수 있도록 전략 무력의 신속 대응 태세를 엄격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르는 도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내 불안을 초래하는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에 북한이 도발하는 데에 대해 대북 억제력이 작동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수행하는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고 영내 잠재적 도발을 억제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반응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억제력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화성 17형 ICBM까지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한일 두 정상도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정상은 특히 어제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재개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외교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의 양국 정상이 정상화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북한의 이제 도발 그리고 군사 행동 동향을 좀 더 눈과 귀가 강화돼 가지고 더 잘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양국은 이제 군사 비밀을 서로 실시간으로 제한 없이 공유하고 있는데 북한 핵 미사일 정보 및 2급 이하 군사 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이제 효율성이 높여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다. 즉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한국군은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것을 미리 탐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죠.
또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미국을 향하는 ICBM 요격은 미국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요격은 이제 한국이 그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 북한 미사일이 요격됐을 때 그 잔해를 처리하고 사후 대책에 이제 협력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더 빠른 소통이 될 텐데, 그럼 실질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 능력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올릴 수 없다고 자꾸 경고를 하고 있죠. 허튼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바라는 바고요. 근데 이것이 좀 그 국방부 입장에서 곤란한 것이,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북 억제력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억제력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군이라든지 미국, 한국, 일본 자위대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리면은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성적표를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의 이제 임무이기 때문에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휴민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서 우위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 눈은 하나보다는 두 개 있는 게 더 낫듯이 일본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이 또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감청입니다. 소리죠. 1983년도 10월 1일에 예. 대한항공 007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200여 명의 승객이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일어난지 몰랐는데 당시에 일본이 소련과의 관계 악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감청 자료를 미국에 줬습니다. 미국 하원의원이 거기 탑승했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소련 공군이 우리 대한항공기를 격추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장점, 미국의 장점, 일본 자위대의 장점을 합친다면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한미일 정보 공유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북한의 도발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북한이 사실 정상회담 직전까지 도발 수위를 높여갔잖아요.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유도 미사일, 예. 그리고 ICBM 17형까지, 화성 17형까지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지금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한미 훈련 기간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까? 한미 연합훈련 기간 내내뿐만 아니라 예. 2023년 내내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제 이런 연합훈련, 특히 또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네. 2021년 1월 제8차 당대에서 결정했던 북한의 군사 현대화 목표가 네. 있습니다. 신종 무기 개발. 그 신종 무기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무기의 재원을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 이제 미사일 도발로 이어질 것이고, 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SLBM, SLCM,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까지도 예, 다 예. 개발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치밀하게 정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예. 이제는 잠수함으로 핵 공격을 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잠수함이 뭡니까? 배하고 다른 거는 물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80% 이상. 근데 북한이 잠수함이 과연 깊은 물에서 그 수압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인지, 예. 잠수함이지만 수면에 떠서 그 물에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 건지 이건 잘 살펴봐야 되겠고, 예. 두 번째는 잠수함이 우리 뭐 인천이라든지 부산 가까운 데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북한 잠수함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잠수함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뒤에서 어뢰를 쏴서 완전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전에 왜 감기 가래약 그 분말해서 예. 용 땡땡은 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네, 소리도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잠수함은 그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 잠수함은 계속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예. 과연 우리 영해까지 들어와서 공격할 능력이 이미 갖춰졌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고 나서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지만 한일 안보 협력이 북한의 도발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더 강화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로버트 에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임했을 때 놀란 것은 한미 연합 작전 그 계획이 10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5세대 미국 전투기가
한국 영공에서 훈련조차 안 했는데 이것을 시급히 시정해야 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번 북한과 통 큰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에 네. 연합훈련을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중단이 됐고 그 이전에도 이미 한미연합훈련 능력이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윤석열 정부, 바이든 정부의 그런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연합훈련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연합훈련을 강화하면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지고 한반도에서 군사기장이 높아지면은 우리 손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한미가 연합훈련의 중단이라든지 축소 이런 그 올리브 가지를 북한에게 내세웠을 때 북한이 호응을 제대로 할 것이냐.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또 대화와 협상, 경제 협력에 응할 것인가. 그건 또 모르는 문제거든요. 예. 그거에 불확실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를 빨리 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그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문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 거기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 없는 대화할 의사가 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북한이 들어와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뭘 위한 대화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했을 때 작년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을 때만 북미 고위급 회담을 고려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대화는 아닙니다. 조건 없는 대화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지만 대화에 들어오면 무슨 얘기할 것이라는 것은 북한도 잘 알기 때문에 아직은 대화보다는 핵 능력을 강화해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협상 위치를 최고로 높여놓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화성을. 지난 2월 8일에 이제 건굴절 퍼레이드 저기 보입니다만 미국 당국이 포착한 것은 이제까지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화성 ICBM이 그 발사대 숫자를 파악했을 땐 11대가 있다고 봤어요. 네. 근데 미국은 북한의 ICBM 한 대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을 4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44개. 근데 하나가 더 발견된 거예요. 12개의 발사대. 네, 예. 그래서 미국도 44개가 아니라 48개까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고양이쥐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네. 겁니다. 북한은 ICBM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은 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자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예. 여기에는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지적 도발 가능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게 소위 그 가성비가 높은 그런 도발을 해서 한국 사회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야지 북한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국민들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언지를 줬듯이 이 무능하고 위험한 윤석열 정부를 빨리 권제해서 끌어내야지 한반도에서 평화가 온다. 네.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런 국지도발, 예전에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전쟁까지 가는 것은 형식의 도발은 북한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이런 국지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의제가 되진 않았는데 한일 그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 묵은 숙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겠습니까?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팩트 파인딩이라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함정이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준했다, 예. 조사했다, 레이저로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방부가 많이 신문하고 그 인터뷰를 지난 8월에 했는데 예. 그때 레이더를 조준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투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예. 과연 조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선을 넘었느냐, 어떤 선인가에 대해서는 양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면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한일 현안 가운데요. 지금 오늘 보도가 나온 건데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가. 그리고 독도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지금 그런 사실은 없다 그러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앞으로 외교 현안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한일 간에서는 이제 책임 있게 그 해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 네. 차원에서. 근데 일본 정부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대승적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기회다. 일본이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자. 예.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도도 그렇지만 예. 일본이 이러다가 큰 실패를 한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냉전 말기에 고르바초프 소련 정부가 돈이 급했는데 네. 경제 위기 때문에 일본이 이것을 기회다 생각하고 북방 영토 4개를 일본한테 반환을 하면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기회라고 생각해서 강경 입장만 고수했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에 러시아 옐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소련과 러시아가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회가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방 4개 영토 중에 2개조차도 네. 받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시다 정부가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과거의 예. 경험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생각해 볼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좀 다른 주제긴 한데요. 그 러시아 전투기랑 미국 무인기가 충돌했는데 미국 정부가 관련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러시아 정부, 미국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그 동영상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누가 공격을 했는가, 예. 누가 이런 충돌에 책임이 있는가인데 이 비행기들이 그 연료가 많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러시아 전투기죠. 예. 그래서 전투기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기체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무인기가 그 연료에 맞아가지고 이제 뭐 새나 모기가 물에 저 맞으면 이제 무인기가 떨어지지 저 않습니까? 프로펠러가 이제 떨어지면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아니면은 전투기는 이제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를 버리는 걸 하니까 네. 그런 현상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충돌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러시아와 미국이 더 이제 싸울 여지가 남아 있죠. 네, 동영상은 공개됐지만.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소미아 4년 만에 정상화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예고한 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Therefore,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increa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그리고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을 추진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장 긴장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유로존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5% 폭락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는 19% 반등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에 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제니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이런 가운데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모두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여 원을 예금 형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2달째 우리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 같은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외남면에서 난 산불이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상주 산불 발생 이틀째인 오늘 아침 8시 반쯤 큰 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불 영향구역은 86헥타르, 축구장 120개 면적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산불 진화 대원이 떨어지는 돌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200여 명이 한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지만 지금은 모두 귀가했습니다. 당국은 난로에 남은 재를 산 주변에 버리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재를 버린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의 비리를 잇따라 폭로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을 먹겠다고 말한 뒤 퇴학하는 듯한 장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마약 범죄를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마약이라고 언급한 알약 여러 알을 먹었습니다. 전 씨는 몸을 부르르 떨거나 고통스럽다고 흐느끼는 등 환각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외부인들이 진입하고 전 씨가 끌려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방송은 종료됐습니다. 여러분은 배달 음식을 얼마나 자주 시켜 드시나요? 코로나로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우리의 일상이 된 배달 음식.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부산 지역 배달 음식 전문점 25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적발된 식당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조리대에는 녹이 슬어 있고 빨간 도마에는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될까 싶지요. 식재료 위생도 걱정입니다. 소스통 주위로는 눌러붙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보이고요.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13개 업소에서 17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20곳 가운데 1곳 정도가 적발된 거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쓴 경우가 6건, 더러운 조리기구 사용이 7건, 또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4건이었습니다. 최근 크게 성장한 배달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이 같은 위생 상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음식 배달 시장 현황을 봤더니 지난 2021년 규모가 25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보다 배달앱 이용 건수는 206%, 그리고 금액은 24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빈도는 지난 2019년 3.1건에서 2021년에는 4.6건으로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거지요. 요즘에는 간편식인 밀키트도 배달로 많이 이용하지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경기도 안에 있는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54곳에서 위법 상황이 적발됐습니다. 식품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달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9개월이나 건너뛴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배달음식 업소 위생 상태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리꾼들은 부산만이 아니라 배달음식점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또 현장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하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단속과 점검도 필요하지만 업주 스스로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10대들의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 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온몸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 15살 A군은 최근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 감금된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래 3명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겁니다. 그때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타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기를 부셔놨다고. 가해 학생들은 1시간 동안 모텔 도구를 이용해 가학적인 폭행을 저지르고 칼로 위협하며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물건까지 다 뺏긴 A군은 홀로 병원으로 이동해 부모에게 구타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과 온몸 타박상으로 전치 6주, 양측 고막 파열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정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려놨습니다. 타박상이 좀 심한 상태고 마지막에 이제 옷 다 벗기고 사진 찍고 신고하면은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현관 도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고. 가해 학생들은 다음 날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남 무안에서 차량을 턴 혐의로 경찰이 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투리 사건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걔들이 모텔에 다른 폭행 사건까지 있다고 확인돼가지고 영장을 넣으면서. 경찰이 가해 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1명만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중학교 1학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이번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과 부모는 보복 폭행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을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복이 일단 무섭고 무슨 또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지금 그게 가장 걱정되고 얘도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해야 제가 안심이 되죠. 전남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 폭력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현재 62살로 돼 있는 정년을 64살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해서 연금 개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강요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의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2.4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봄 기운이 더 완연해지겠습니다. 다만 봄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도 오늘 저녁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하대구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부산 16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까지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 삭제 검토와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 개편을 놓고도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